감옥에서 돌아가신 아버지 밑에서 홀어머니의 손에 자라 검사가 된 저는 재벌가 딸과 결혼을 약속한 날 예비장인의 호출을 받고 그의 집을 찾았습니다. 이 서방, 죽을 죄를 지었네. 예비장인이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입을 떼는 순간 믿을 수 없는 말을 내뱉더군요. 어안이 벙벙했던 저는 예비장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고요. 이야기의 시작은 아주 오래전 감옥에서 생을 마감한 제 아버지로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께서 제가 11살 때쯤에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아버지는 그렇게 호련히 떠나시며 돈보다 무거운 유산을 남기고 가셨고요. 그건 바로 범죄자의 가족이라는 낙인이었죠. 아버지는 교도소에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어릴 적이다 보니 처음엔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왜 아버지가 안 계신 건지, 왜 다른 집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지 말이죠. 분명 저를 예뻐해 주셨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소식과 함께 장례를 치러야 했으니까요. 아버지를 한동안 볼 수 없었던 그 시간들에 대한 이유도 알 수가 없었고요. 아버지를 잃고 그 슬픔만 오롯이 느끼기에도 어린 제가 감당하기에는 벅찬 감정들이기도 했으니까요. 어머니와 저만 세상에 남겨두고 떠난 아버지가 얼마나 애처로웠는지 모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아버지는 저에게 분명 좋은 아버지셨으니까요.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았고 바쁜 와중에도 저에게 최선을 다하셨다는 걸 저도 그리고 어머니도 모두 알고 있었기에 아버지가 너무 그리웠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저를 향한 수근거림이 느껴지더군요. 전과는 다르게 학교에서나 동네 골목에서 저를 향한 시선도 느껴졌고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 곁에 계시지 않은 이유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별일 없는 평범한 오후였어요. 학교가 끝나고 가방을 메고 골목길을 혼자서 지나고 있었죠. 언제부턴가 학교에서 저와 말을 하는 친구들이 줄더니 함께 노는 친구도 줄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건 저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슬픔에 그런 것까지 돌아볼 여유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도 홀로 골목을 걸으며 아버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평소에 자주 보던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여서 뭔가를 이야기하시는 게 보이더군요. 처음엔 인사만 하고 그 앞을 그냥 지나치려 했어요. 그런데 귀에 걸리는 말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집 아들이잖아. 아휴, 애가 무슨 죄래? 아버지가 감방에서 그렇게 죽지만 않았어도. 그러게, 애가 11살이라며. 아휴, 저 나이에 무슨 죄를 지었다고 참. 순간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들 중 한 분과 눈이 딱 마주치고 말았죠. 저와 눈이 마주친 아주머니는 당황한 듯 입을 막고는 황급히 자리를 떴고 나머지 분들도 하나둘 뿔뿔이 흩어지시더군요. 그 자리에 혼자 남은 저는 그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며 떠나질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병원이 아니라 감옥에서였다고? 충격이 너무 커서 온몸이 굳는 것 같더라고요. 그날 밤 집에 겨우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계속 아주머니들의 말이 귓가에 맴돌며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어머니께 물었죠. 엄마, 사람들이 그러는데 아빠 감옥에서 죽었어?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시다가 눈시울을 붉히시더니 아무 말도 없이 눈물만 주룩주룩 흘리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조용히 서랍 하나를 열어 낡고 구겨진 편지 봉투를 꺼내 저에게 건네셨습니다. 네가 언젠가는 알게 될 줄은 알았어. 그게 네 아빠가 세상 떠나기 전에 보낸 마지막 편지야. 편지를 받아드는 제 손이 떨리는 게 제 눈에도 보였죠.
아주 천천히 봉투를 열어 바른 종이 위에 적힌 글을 읽었고요. 편지지 위에 낯익은 아버지 글씨가 보이는 순간부터 눈물이 고여 읽기가 힘들더군요. 하지만 아버지가 남기신 마지막 말이 무엇일지 궁금해 눈물을 닦고 읽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아빠는 세상 앞에 부끄러운 사람이었지만 너만큼은 누구보다 떳떳하고 바르게 살기를 바란다. 그 짧은 문장을 읽는 순간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런 저에게 어머니는 아버지가 감옥에 가게 된 그 사고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 한참을 말없이 앉아 계셨어요. 마치 오래된 상처를 다시 꺼내기라도 하는 듯 무거운 침묵만 흘렀죠. 어머니의 표정은 어린 제가 보기에도 혼란스러워 보였고 말을 꺼내기 힘들어 보였고요.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여시는 모습이 많이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날 너희 아빠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하더구나. 밤늦게까지 일하고 피곤한 상태였는데 건널목을 건너던 아주머니를 미처 보지 못하고 그만. 어머니의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사람이 죽었다니, 우리 아빠가 누군가를 죽게 했다니. 어머니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셨어요. 사고 후 현장에서 구급차를 부르고 경찰에 바로 자수했다고요. 실수였지만 목숨을 잃은 피해자 가족의 고통 앞에 아버지는 끝까지 책임을 지기로 했대요. 아버지는 형을 받고 교도소에 들어가셨고 그 안에서 몸이 아프다는 말을 몇 번 했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병이 악화되었답니다. 그렇게 너에게 편지 한 장 남기고 떠났어. 많이 아팠다고 하더라. 하지만 너무 어릴 때부터 네가 그 진실을 알게 되면 그게 짐이 될까봐 나는 차마 말할 수가 없었다. 저는 어머니의 말을 다 듣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눈물만 계속 나더라고요. 아빠가 사고를 냈다는 사실도, 감옥에서 세상을 떠났다는 것도 믿고 싶지 않았고, 그 모든 걸 혼자 감당해온 어머니를 바라보는 게 너무 미안했거든요. 그날 이후로 동네를 지나갈 때마다 들리는 속삭임들이 다르게 들렸어요. 누군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쳐다보는 눈빛 하나하나가 전부 비수가 되어 꽂히는 것 같았죠. 아버지가 죄를 지은 건 맞아. 돌아가신 분과 그 가족에게 미안한 것도 맞고. 그렇다고 나와 엄마가 평생 죄인처럼 살아야 하나? 우리는 잘못을 안 했는데. 그런 생각도 자꾸 들더라고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는 보지 않고 그저 과거 하나로 판단해버리니까요. 하지만 그 편지 속 아빠의 말이 계속 떠올랐어요. 너만큼은 누구보다 떳떳하고 바르게 살기를 바란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아들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 살아가겠다고 말이죠. 아버지 이름 앞에 붙은 낙인을 지우고 제 이름 앞에 자부심을 붙이겠다고요. 그랬지만 어린 나이에 저는 세상 앞에서 괜히 움츠러들긴 했습니다. 누가 내 뒤에서 수군대는 건 아닌지, 우리 가족 이야기가 어디서 새어나간 건 아닌지 늘 경계하면서 살아야 했죠. 저의 아버지가 감옥에서 죽었대. 그 말 단 한마디면 끝나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 이름 석자보다 먼저 따라붙는 꼬리표가 범죄자의 자식이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움츠러들어 학교에서도 동네에서도 괜히 눈에 띄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누구보다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이상하게도 평범함이 그렇게 멀게 느껴졌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웃다가도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면 목구멍이 턱 막히면서요. 그 순간에는 마치 제가 같이 웃을 자격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거든요. 어머니는 더 말할 것도 없으셨을 겁니다. 혼자 저를 키우시느라 허리 펼 틈도 없이 일하셨죠.
남편이 교도소에서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엄마를 피하는 친척들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하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그래서 저는 다짐했어요. 엄마한테만큼은 절대 부끄러운 아들이 되지 않겠다고 말이죠. 그런데 세상은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열심히 산다고 해서 과거가 지워지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는 꼭 뒤에서 그 이야기를 꺼내어 알리기를 즐겨하는 바람에 낙인은 지워지지 않았죠. 제 아버지가 그랬다며. 마치 제가 아버지의 죄까지 대를 이어 같은 길을 걷기라도 할 것처럼 대하면서요. 그럴 때면 마음 한구석이 텅 비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냥 평범한 누군가이고 싶었고 그냥 모두가 하는 것처럼 아버지랑 낚시 갔다 왔다는 식의 얘기를 하고 싶었을 뿐인데 말이죠. 그래도 조금씩 다잡으려고 했습니다. 제 스스로가 당당해지고 싶었고 누구보다 치열하게 버텨온 엄마의 삶을 지켜드리고 싶어서요. 그리고 나 자신에게 스스로가 말해주고 싶거든요. 넌 그런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야. 제가 지닌 상처, 제 가족의 이야기만이 제 전부는 아니니까요. 그리고 언젠가는 저처럼 아픔을 안고 사는 누군가에게 말해주고 싶었어요. 괜찮다고, 우린 잘 살아내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심리적인 갈등을 겪는 와중에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경제적으로는 매우 쪼들리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산 덕분에 당장 끼니를 걱정하진 않는다고 어머니가 그러셨거든요. 하지만 사람들의 눈빛과 말 한마디가 우리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큰 마음을 먹고 제가 중학교에 올라가던 해에 그동안 살던 동네를 떠나 제법 먼 고장으로 이사를 하셨죠. 그런데 어머니의 그런 수고가 무색하게도 이사간 동네에서는 소문이 먼저 돌았고 저는 전학을 간 지 일주일 후부터 도둑놈의 새끼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괴로웠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단단해지더라고요. 익숙했고 친근했던 사람들이 저에게 던지는 냉대보다는 견딜만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잘하는 것으로 그들을 이기겠다는 생각도 했고요. 제가 어릴 때부터 천재 소리를 들을 정도로 공부를 제법 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잘해 그들이 더 이상 저를 무시하고 비웃지 못하게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려고 누구보다 늦게 잠들었고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 공부를 해야 했죠. 그랬던 제가 더 마음이 아팠던 건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정착하여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장사를 시작하신 어머니를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았을 거라는 건 너무나 분명했으니까요. 장사를 시작한 어머니는 낯선 사람들에게 저보다 더 심한 말을 들으셨겠지만 항상 제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듯 웃으시더라고요. 어머니는 마치 지지 않겠다는 듯이 매일 새벽 4시면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새벽 시장에서 신선한 재료를 사와 국을 끓이고 반찬을 만들어 가게 문을 여셨죠. 동네 어귀에 작은 밥집을 내셨는데 손님 하나 없이 하루를 보내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져라고 저를 안심시키기 바쁘셨죠. 그런데도 저는 알아챘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다 말고 아무도 없는 주방에 서서 물끄러미 창밖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뒷모습에서요. 말씀은 안 하셔도 그 쓸쓸한 등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더라고요. 가게에 와서 밥을 시켜놓고 일부러 돈을 안 내고 가버린 손님도 있었고 음식에 아무 하자도 없는데 지저분하다며 소리치고 나간 사람도 있었죠. 학교를 마치고 집에서 공부를 하다 어머니 가게 닫는 걸 도우러 갔다가 제가 본 것만 해도 어머니를 향해 조롱하고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뒤에서 교도소 집안이 이 동네 밥 장사를 하다니 꼴도 보기 싫다며 쑥덕대던 이웃들의 목소리는 정화되지 않은 채로 저희 모자를 괴롭혔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런 순간에도
절대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시더라고요. 그저 아무 말도 들리지 않고 무례한 사람들의 행동이 아무렇지 않다는 듯 저만 바라보며 빙그레 미소를 지으시는 날도 많았죠. 그런 어머니가 단단해 보였지만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함께 가게 문을 닫고 들어와 저를 앉혀놓고 웃으며 말을 꺼내셨죠. 오늘은 된장찌개가 정말 잘 됐더라. 저는 그런 어머니의 눈빛이 너무 슬퍼 보여 따라 웃으며 말했고요. 우와, 우리 엄마 된장찌개는 언제나 맛있는데 더 잘 됐으면 얼마나 맛있다는 거야. 생각만 해도 입에 침이 고이네. 어머니는 그런 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러다 가끔, 아주 가끔이지만 설거지를 하며 손을 베이시기라도 하면 그제야 조용히 흐느끼셨습니다. 그 울음이 저는 더 아프더라고요. 크게 소리내는 법도 없이 어깨만 조용히 들썩이며 우시는 모습이 더 가슴을 쳤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욱 이를 악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보다 더 열심히, 누구보다 더 성실하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죠. 어머니가 흘리는 눈물이 부끄럽지 않도록 어머니가 짊어진 삶의 무게가 언젠가 가볍게 느껴질 수 있도록 꼭 해내겠다는 다짐을 했어요. 제가 어떻게든 어머니의 세상을 바꿔드리고 싶었으니까요. 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며 항상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한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너답게 살아가는 거야.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또 하루를 버틸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잠든 줄 아신 건지 한밤중에 어머니가 잠든 제 곁에 앉아 혼잣말처럼 하시던 그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너만은 꼭 사람답게 살게 할 거야. 떳떳하게, 당당하게.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관통하는 목표가 되었고 지금까지 살아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저와 같은 처지가 된다면 일찌감치 현실을 받아들이고 꿈을 접었겠지만 저는 오히려 반대로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검사가 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셨지만 말이죠. 그 일이 우리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피해 이사를 했지만 소문은 금세 따라붙었고 낯선 동네에서도 차가운 시선은 피할 수 없었고요. 그 모든 날들 속에서 저는 오직 하나만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제가 공부를 잘하는 것이 제 무기였고 희망이었죠.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누구도 이유 없이 고개 숙이지 않도록, 진실이 외면당하지 않도록 하고 싶다고요. 비록 아버지가 사고를 내기는 했지만 그 벌을 피하지 않고 다 치르려고 자수를 했던 그 마음을 이어받아 제가 좋은 쪽으로 이끌어가면 될 것 같았어요. 누군가는 그 벌을 피하고 억울한 사람이 생기게 하지만 적어도 아버지는 자수를 해서 벌을 피하지 않았다는 것이 희망적이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저는 검사가 되고 싶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당연히 주변에서는 고개를 저었죠. 장래희망에 검사라고 적힌 글자를 보고 담임 선생님부터 한숨을 쉬셨으니까요. 선생님은 제 장래희망란을 보시곤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다 작은 한숨과 함께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영리한 녀석인 줄 알았는데 네가 처한 현실을 조금 더 냉정하게 봐. 아무래도 장래희망은 다시 생각해보는 게 좋지 않겠니? 그 말이 돌처럼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선생님은 아무 악의 없이 말했겠지만 저는 그 순간 너무 서러워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 말은 곧 너 같은 애가 어떻게 검사가 되겠니라는 뜻으로 들렸거든요. 그날 이후로 저는 반 아이들 사이에서도 은근한 조롱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검사 된다며? 너 아빠 그쪽 아니었어? 와, 네가 검사 되면 드라마 같겠다. 완전 역전 인생. 웃으며 던진 말들이지만
하나하나가 칼날처럼 날아와 꽂히더라고요. 심지어 학원에서 문제를 풀다 말고 선생님께 물었을 때도 그랬죠. 검사가 되려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그 선생님은 순간 멈칫하시더니 억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답하셨어요. 그건 아무래도 뒷배경이 좀 중요하지. 검사가 되려는 사람의 집안 배경도 청렴해야 하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에서는 무언가가 들끓고 있었어요. 그들의 웃음과 조롱, 한숨과 불신이 저를 짓누를수록 오히려 더 단단해졌죠. 그래 두고 보자. 나는 반드시 해낸다. 나를 웃음거리로 만든 이 세상에서 내가 진짜로 검사 배지를 다는 날, 그때도 비웃을 수 있는지 보자. 그날부터 저는 공부를 단순히 성적을 위한 게 아니라 제 존재를 증명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향한 모든 조롱과 모든 멸시에 결과로 대답하기로 마음먹었거든요. 고등학생이던 제가 어머니를 위해 그런 결심을 했을 때는 그만큼 큰 결심이었으니까요. 반드시 법대에 가서 누구보다 정의로운 사람이 되자. 어머니가 더 이상 남몰래 울지 않게 하자. 그때부터 제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됐습니다. 매달 새로운 문제집을 사고 학교 도서관 문이 열리기 전부터 기다렸다가 밤 10시에 문 닫을 때까지 공부했고요. 시험이 끝나는 날에도 친구들이 입시 스트레스를 풀겠다며 놀러갈 때 저는 어머니의 지친 손등을 떠올리며 도서관으로 발걸음을 옮겼죠. 어머니는 그런 저를 항상 믿어주셨습니다. 매일 식당 일 때문에 지친 얼굴로 돌아오시면서 제 도시락을 꼬박꼬박 싸주시고 벽에 제 이름 석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라고 써붙여 두셨고요. 그리고 가끔 밤늦게 들어온 저를 보며 다정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있어. 사람답게. 그 말은 제 인생의 등불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장학금을 받으며 제가 원하던 법대에 입학했습니다. 합격증을 받으신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말씀하셨어요. 아유, 우리 아들 드디어 해냈구나. 엄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알아? 그런 어머니를 안아드리며 저의 결심은 더 뚜렷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고요. 사법시험을 준비하며 가끔은 아버지의 사건을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분노와 슬픔이 섞여 올라왔지만 어머니의 말씀이 또다시 저를 붙잡았습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있어. 사람답게. 그리고 30을 간 넘긴 저는 마침내 검사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저를 끌어안고 온 얼굴에 눈물이 흐를 만큼 우셨죠. 저는 그런 어머니를 끌어안고 함께 눈물을 흘렸고요. 제가 검사가 되는 그 꿈을 이룬 것은 오로지 저 혼자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희생과 뒷받침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던 일이었죠. 모두가 제가 검사가 되겠다는 꿈을 비웃었지만 어머니는 끝까지 저를 응원해 주셨고 저는 그런 어머니를 편하게 만들고 싶어 결국 해내고 말았고요. 검사 임용 소식을 어머니께 전하는 그 순간만큼은 그간의 고생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새 사람이 되는 기분이었다고 할까요? 그런 마음가짐은 저만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저의 임용 소식이 알려지고 나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거든요. 예전에 저와 어머니를 무시하고 냉대하던 사람들이 달라지더라고요. 달라진 얼굴을 하고 이웃들, 친척들, 심지어 아버지 쪽 친가 사람들까지 찾아오더군요. 우리 친척 중에 검사가 나왔잖아. 진짜 가문의 영광이다. 네가 그때부터 똑똑했어. 내가 옛날부터 될 줄 알았다니까.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며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가 흙바닥에서 발버둥 칠 때
손 내밀어 준 적 한 번 없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런 형편에 무슨 법대냐? 넌 그냥 취직해서 돈이나 벌어. 제대로 된 회사에 들어가는 것도 감지덕지 아니야? 그렇게 말하며 저를 비웃고 제가 꿈을 꾸지도 못하도록 냉정하게 말했죠. 하지만 저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아드렸습니다. 이제 어머니는 웃으셔도 돼요. 어머니 어깨가 들썩이던 지난날을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하지만 그 어깨는 당당히 펴졌고 어머니의 눈물은 기쁨의 것이 되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든든하고 좋았습니다. 임용날 처음으로 어머니 손을 꼭 잡고 청사로 들어서던 그 순간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청사를 둘러보셨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평생의 고통을 딛고 선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울림이 있었죠. 그 눈빛과 함께 저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말이 있었습니다. 사람답게 사는 것. 어머니의 그 말씀은 제가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신념이 되었죠. 아버지가 남긴 그늘을 완전히 거둘 수는 없지만 그 말은 제 남은 생의 이유가 되었고 늘 마음에 새기고 되뇌었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되고 나서도 저는 성실하고 정직하게 사건을 바라보려 했었죠. 그렇게 지내다 보니 주변에서는 저를 경계하기도 하고 시샘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다 저희 아버지 이야기까지 파헤쳐 이야기거리로 만들기도 했죠. 검사가 된 이후 저는 늘 조용히 묵묵히 일에만 집중하려 했지만 세상은 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맡고 조사에 나서면 처음 보는 이들이 제 이름을 듣고는 슬쩍 속삭였어요. 저 검사 말이야. 그 아버지가. 이야, 그래도 검사가 됐대. 신기하긴 하다. 속으로만 하는 말인 줄 알았지만 아니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술 기운에 던지는 농담처럼 혹은 일부러 들으라는 듯 던지는 말로 저에게 돌아오더라고요. 이 검사, 역시 집안에 뭐가 있긴 있었나 보죠? 뭐든 반대쪽이라도. 그 말에 저는 씁쓸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쌓아올린 시간과 노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말이었으니까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다시 아버지의 그림자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기분이었죠. 그래서 저는 더욱더 그런 말들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철저하게 기록을 읽고 더 성실하게 진실을 쫓으며 해결해 나갔습니다. 편견 속에서도 똑바로 걷는 것이 제가 어머니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보답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러다 어떤 사건에서 피의자 측 변호인이 제 과거를 들먹였습니다. 검사님, 가정사 때문에 이 사건에 감정적으로 접근하시는 건 아닐까요? 검사님의 부친분도 유사한 사건에 연루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법정에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는 더욱더 감정적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감정적인 평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결과를 낳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변호인도 제 과거로 저를 평가하여 폄하하지 마십시오. 본 재판은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사건의 증거로 말하는 자리입니다. 제 말이 끝나는 순간 정적이 흘렀고 재판장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사람들이 제게 씌우는 오명은 그들 스스로의 편견일 뿐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고 그것을 해내는 삶이 저에게 남겨진 숙제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는 그런 제 모습을 늘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때로는 조용히 도시락을 싸들고 검사실 앞으로 오실 때도 있었죠. 괜찮다. 넌 잘하고 있다. 그렇게 단 한 줄 문자를 보내실 때도 있었고요. 그런 어머니의 노력 덕분에 세상의 오해와 냉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죠.
그러다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건 때문에 만나게 되었죠. 그녀가 피해자인 사건이 저에게 배당이 되었거든요. 그 사건은 단순한 폭행치상 사건이었고 피해자인 그녀는 그저 담담하고 조용한 태도로 조사에 응했던 분이었습니다. 소위 요즘 말로 묻지마 폭행의 피해자였지만 그녀의 감정의 기복이 거의 없었고 스스로를 특별히 드러내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그저 담담한 사람이라는 인상만 받았습니다. 동시에 단단해 보이는 사람이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네요. 그런 느낌이 저희 어머니를 보는 것 같아 친근하게 느껴졌던 것도 같아요. 이상하게도 그녀와 마주한 첫날부터 마음 한켠이 불편하리만치 따뜻해졌습니다. 그녀는 억울한 분노에 대해 정확하게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도 누군가를 배려하는 말투에 자꾸만 귀가 기울어지더군요. 그 감정이 업무를 넘지 않도록 스스로를 부여잡는 데 애를 먹었죠. 사건은 금방 마무리됐습니다. 피의자 또한 죄를 모두 인정했고 충분한 증거도 있었거든요. 모든 게 일사천리로 흘렀는데 유독 그녀만은 제 마음속에서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달라질 것도 없는데 말이죠. 그리고 며칠 뒤였습니다. 점심시간을 조금 넘긴 시간이었고 검사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더라고요. 그녀였습니다. 사건이 끝났는데 왜 다시 왔을까 싶었죠. 그녀는 손에 작은 종이봉투를 들고 있더라고요. 혹시 이거 민폐 아니면 받아주세요. 검사님이 저한테 참 잘해주셔서요. 봉투 속엔 직접 만든 쿠키가 들어있었고 조심스레 써내려간 손편지가 들어있더군요. 그날 제 얘기를 사람 대 사람으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문장을 읽는데 이상하게도 목이 조금 메이는 것 같더군요. 처음이었거든요. 제일 앞에서 누군가가 그렇게 따뜻하게 고마움을 전한 건. 그 일을 계기로 우리는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일상 이야기를 보내왔고 저는 늦은 밤 잠들기 전 짧게 답장을 보내면서요. 비록 짧은 문자였지만 여러 의미가 오가더라고요. 아무도 모르게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은 채 그렇게 마음이 오갔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먼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저녁 같이 먹을 수 있을까요? 그녀는 아주 빨리 답을 하더군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몰랐습니다. 그 사람이 꽤나 단단한 중견기업의 딸이라는 걸 말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집안 이야기를 자연스레 듣게 되었고 그제야 알게 됐습니다. 어쩌면 저와는 다른 세계에 살던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지만 그녀는 그 모든 배경을 벗어놓고 제 앞에 서주었습니다. 나는 그냥 지금의 당신이 좋아요. 그녀는 그렇게 말해주었고 그 말 한마디가 제 세상을 밝혀주었죠. 흙바닥을 딛고 일어선 저에게 이제는 함께 걷는 사람이 생겼다는 사실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위로이자 선물인지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는 또 한 번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사람답게 사는 것. 어머니의 그 말처럼 그녀라는 사람 앞에서 그리고 제 자신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야겠다고 말입니다. 그러다 그녀의 부모님이 저를 만나고 싶다고 하셨다는 이야기를 그녀를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막상 다치니 긴장이 되더군요. 제가 가진 배경이 그녀의 부모님에게는 탐탁치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의 부모님은 그녀만큼이나 단단하신 분들이더군요. 저를 보자마자 반가워해 주셨고 아버님은 저에게 이서방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환대가 익숙하지 않아 어색했지만 싫진 않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에 대해 물으실 때도
저도 모르게 몸이 굳더라고요. 하지만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기에 솔직하게 말했죠. 제 아버지는 예전에 한 회장님의 전속 운전기사였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분이셨어요. 다정하신 분이셨고요. 늘 가족을 먼저 생각하셨고 저를 누구보다 사랑하셨던 분이죠.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건으로 저와 어머니의 인생도 바뀌게 되었고요. 인사사고를 내셨고 감옥에 가셨거든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아버님은 갑자기 얼굴색이 달라지시더군요. 그러셨지만 이내 다시 웃는 얼굴로 저를 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그런 사람들이 돌아서서 저희 가족을 비난하고 냉대하는 것에 익숙해졌기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마도 그녀와 헤어져야 하는 상황까지 떠오르며 절망적이었죠. 처음으로 어머니가 아닌 다른 사람과 마음이 통했고 그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기에 다시 한번 절망과 분노가 마음에 일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며칠 뒤 그녀는 저희 어머니를 뵙고 싶다고 하더군요. 부모님이 상견례도 빨리 하고 싶다고 하셨다면서요. 저의 흠결을 다 끌어안아 주겠다는 표현 같아 마음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께 그녀를 소개했습니다. 혹시나 싶어 그녀가 어떤 집안 배경을 가졌는지는 말씀드리지 않았죠. 어머니라면 저희와 너무 차이가 나는 집안 배경을 부담스러워하실 것 같아서요. 그저 저와 저희 가족에 대한 모든 것을 이해해주는 사람이라고만 이야기했어요. 어머니는 그녀를 보시고 너무 반가워하시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시더군요. 고마워요. 쉽지 않은 결심이었을 텐데 미안하고요. 우리 형도를 앞으로도 더 잘 부탁해요. 그런 어머니께 그녀는 특유의 단단함으로 흔들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형도 씨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데요. 제가 잘 부탁해야죠. 어머님께도 제가 잘할게요. 부족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상견례 날짜는 잡혔고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상견례 장소인 그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집으로 초대하고 싶다는 예비 장모님의 부탁으로 그렇게 됐죠. 저희가 도착하자 그녀는 그녀의 부모님과 대문까지 나와 반기더군요. 저희 어머니와도 반갑게 인사를 하고 안내를 받아 집 안에 들어서셨고요.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하기 위해 먼저 자리에 앉았죠. 예비장인은 기분 좋게 인사를 하신 후 한동안 저와 어머니를 번갈아 보시더니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인적이 드문 정원 한쪽으로 저를 이끌고 가셨습니다. 그렇게 저와 마주선 예비 장인은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이서봐, 죽을 죄를 지었네. 저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순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건 청탁이라도 하시려나 싶었죠. 얼마나 큰 사건이기에 이러시나 싶어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얼른 일어나시라고 일으켜 세우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기에 이렇게까지 하세요? 무릎을 꿇으시다니요. 당치 않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사건에 관한 거라면. 그런데 예비 장인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은 생각보다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자네 아버지가 냈다던 그 사고, 사실은 내가 낸 거였어.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숨 쉬는 것도 잊은 채 예비 장인을 바라봤죠. 그러자 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자네도 알다시피 자네 아버지는 수행기사였어. 나랑 함께 일한 지 15년이 넘었지. 결혼 전부터 했으니까. 자네 이야기를 듣고 제발 아니길 바랐다네. 그런데 오늘 자네 어머님을 뵈니 정확히 알겠더군. 자네 부모님 두 사람의 결혼식
자네 아버지의 장례식에도 내가 갔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그는 숨을 가다듬으며 한동안 말을 멈추셨고 이내 사고가 일어났던 그날의 진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아버지는 예비 장인인 회장님과 출장 중이셨다고 합니다. 꽤 오래 운전해야 하는 장거리였고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는 회장님이 직접 운전대를 잡으셨다더군요. 잠깐만 눈을 붙이고 나랑 교대해. 무리하면 안 돼. 이게 다 내 안전을 위해서 그런 거야. 그 말에 아버지는 운전대를 회장님께 맡기셨고 피곤하셨는지 잠시 눈을 붙이셨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정차하는 차 안에서 눈을 뜨셨고 그때 이미 회장님께서 사고를 낸 뒤였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치는 사고였고 현장은 아수라장이었다고 했습니다. 회장님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떨고 있었고 깨어난 아버지는 모든 상황을 정리했다고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회장님께 이런 말을 하셨답니다. 제가 대신 책임지겠습니다. 회장님은 그럴 수 없다며 안 된다고 하셨지만 아버지는 담담하게 그러셨대요. 대신 감옥에 가는 대가로 가족에게 돈을 남겨주세요. 어차피 제가 아무리 벌어도 우리 아들 호강 못 시켜요. 그리고는 차 안에 있던 회장님의 카폰으로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셨답니다. 회장님은 두려웠고 순간적으로 해서는 안 될 생각을 하셨대요. 돈으로 보상을 하면 괜찮지 않을까 하고요. 그래서 아버지와 약속했던 그 돈은 어머니에게 전해졌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말대로 퇴직금이라고 속였다는 거죠. 어머니도 저에게 그러셨거든요. 너희 아버지가 퇴직금하고 오래전에 받아둔 유산을 남겨줬어. 그 덕에 우리 둘이 아주 못 먹고 살진 않았던 거고. 예비 장인의 말을 듣고 나니 어머니의 말까지 떠올라서 믿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감옥에 가셨고 그곳에서 병으로 돌아가신 겁니다. 그때 저는 겨우 11살이었고요. 아마도 아버지는 아셨던 것 같아요. 자신의 몸이 병들어 얼마 못 산다는 것을요. 그때 마침 회사에서 받은 건강검진 기록을 봤거든요. 저는 그 기록을 보고 그 충격으로 아버지가 삶을 비관해 사고를 낸 거라고 오랫동안 오해해왔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회장님에게 조건을 제시하고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덮으셨던 거더라고요. 아버지는 자신의 목숨보다 가족의 평안을 선택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고의 진짜 당사자였던 회장님, 그분이 바로 제 예비 장인이셨던 거죠. 그분은 울먹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네 아버지가 감옥에 간 뒤에도 난 밤마다 악몽을 꿨어. 자네 아버지 장례식장에도 찾아가 봤지만 차마 얼굴을 들 수 없었지. 계속된 죄책감에 몇 번이고 자수하려 했지만 시간이 흐르더군. 그런데 이제는 너무 늦어버렸네. 자네를 만나고 알아보니 벌써 공소시효도 지났다며. 내가 이렇게 빌고 또 빌겠네. 그러니 제발 나를 용서해주게. 그 앞에서 읍소하는 예비 장인을 보면서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도 저 어머니가 겪은 모진 말들과 시선들도 생각나지 않았고요. 그저 한 가지 생각만 들었습니다. 이 결혼을 계속해도 되는 걸까? 내 인생이 지금 이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건 아버지의 희생 덕분인데 그 목숨값 위에 세운 이 결혼이 과연 정당한 걸까? 며칠을 고민하다 저는 결국 그 결혼을 포기했습니다. 그녀에게는 끝까지 이유를 말하지 않았고요. 사랑하는 그녀가 저처럼 마음의 지옥에서 살게 할 수는 없어서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그녀에 대한 마지막 배려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밤새 아버지의 사진 앞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아버지를 원망했던 그 시간들이 너무 죄스럽더라고요. 아버지, 전 뭘 위해 살아온 걸까요?
전 아버지가 희생하여 남겨주신 그 돈으로 검사가 돼서 정의를 말하고 죄를 묻고 있네요. 아버지 당신은 감옥에서 외롭게 그렇게 떠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이후 저는 다시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아니,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서라도 제대로 살아보려고 했죠. 예비 장인이 될 뻔했던 그 회장님은 그 후로도 몇 번 더 찾아와 어머니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며 비셨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회장님을 보고 처음에는 놀라 아무 말도 못하셨죠. 그러더니 몇 번이나 찾아온 회장님께 그러시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괜찮아지지 않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동안 범죄자 아들이라고 손가락질 받은 세월이. 그동안 회장님은 회사가 더 커지셨다죠. 이제 어디 가서 우리 남편이 낸 사고가 아니라고 한다고 누가 믿나요? 공소시효도 지나버린 그 사건을 누가 알아나 주나요? 아무리 우리 아들이 검사가 됐다고 해도 우리 남편은 이제 없는데, 그 사람이 우리에게 돈을 남기긴 했지만 그것만으로 감옥에 간 건 아닐 거예요. 자신이 운전해야 하는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 책임감도 있었겠죠. 그 사람은 정말 그런 사람이거든요. 책임감 있는 사람다운 사람. 그래서 이제는 마음에 묻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회장님은 그 말에 엎드려 통곡을 하시더니 인사를 하고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녀와 그녀의 집안과는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른 지부의 발령을 받아 어머니와 함께 이사를 갔고요. 그리고 몇 해 뒤에 저는 아주 마음 따뜻한 여자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저처럼 한부모 가정에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이죠. 늘 미소로 저를 맞아주는 사람이고 현명한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변호사인데 어찌나 야무진지 아이들도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엄마라고 하죠. 어머니도 그런 아내와 잘 지내시며 손주들을 보며 행복해 하십니다. 그러다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괜히 하늘을 바라보며 아버지께 이야기하곤 하죠. 아버지, 저 잘 살고 있어요. 아버지께 받은 그 삶을 값지게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전히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의 아들이라는 기록은 달라지지 않지만 아버지의 진심을 알게 된 후로는 아주 많이 가벼워지기도 했고요. 아이들에게는 아버지의 사고에 대해 자세히 말하지는 않았지만 언젠가는 말해주려고 합니다. 그게 아버지가 남긴 사람을 전하는 일 같아서요. 물론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옳지 않은 선택을 하신 거라고 저도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그 선택이 가족을 위해 온전히 자신을 던진 한 남자의 마음이라는 사실에 위안을 받고 있기에 전처럼 감추지 않고 싶더라고요. 어쨌거나 아버지는 자신의 목숨보다 저와 어머니를 선택하신 분이니까요. 그럼에도 시간을 되돌려 그때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면 저는 말릴 겁니다. 절대 그런 선택을 하지 않도록 붙잡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나 가까운 누군가가 잘못된 선택을 하려 한다면 더 늦기 전에 붙잡아 주실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회를 놓치고 후회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이제는 가끔 아이들이 잠든 밤이면 아내와 함께 작은 거실에 앉아 조용히 차 한 잔을 나눕니다. 그럴 때면 불현듯 아버지 생각이 나곤 하죠.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게 되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원망했고 오해했고 외면하기도 했지만 결국 아버지는 제 삶의 시작이자 이유였습니다. 그분의 조용한 희생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도 이 따뜻한 가족도 없었을 테니까요.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면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이라는 게 얼마나 복잡하고 때로는 가혹할 수 있는지, 그리고 누군가의 희생과 사랑이
어떤 모양으로 삶을 바꾸는지를 말이죠. 그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날이 온다면 저는 더 이상 아버지를 감춘 이름으로 남기지 않을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잘못한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가족을 지켜내려 했던 가장 용감한 사람이니까요. 가끔 하늘을 바라보며 그저 조용히 속삭입니다. 아버지, 이젠 정말 괜찮습니다. 전 아버지의 선택 위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사람으로서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게 긴 이야기의 끝에 저는 비로소 안도합니다. 아버지를 이해하게 된 것만으로도 그분의 삶을 외롭지 않게 기억해주는 누군가가 되었다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오늘도 저는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 묵묵히 제 하루를 살아냅니다. 여러분의 일상도 조용하고 묵묵히 이어지길 바라며 이만 글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